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방문각 임용고시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이 강좌는 우리 경제 원론 강좌죠. 그래서 이준구 이청용 교수님 6판 교재로 경제 원론 강의를 이번 강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원론 보게 되면은 우리 책이 5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6판이 2000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2000년도 바로 출간하자마자 강의를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전패 5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강의를 미루다가 지금쯤 하면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1, 2학년 때 되게 아마 이 교재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수강하시는 분들 이제 사범대학을 다니시거나 졸업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직 선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되게 이제 경제원론 강의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들으셨죠? 되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교재가 맨큐 교수님 책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 교수님들이 쓰신 현대경제학원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준구 교수님 책인데 근데 그 세 책 중에서는 이준구 교수님 책이 가장 평이하게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맨큐 책도 물론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경제학 언론 그 책이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 3인공저 많이 보던 책인데 그 책은 원론 내용 중에는 가장 좀 난이도가 높게 서술된 책인데 우리 시험에 적합한 것은 이준구 교수님 책인 것 같아요. 또 많이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 6판 2020년에 출간된 책인데 요거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제 원론의 의의는 뭐 두말 없이, 그쵸?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요 강의는 교원 임용 일반 사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이제 강의인데, 이제 경제 원론은 기본적으로 필독서가 됩니다. 기본. 경제학을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이게 참 공부할 게 많죠.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되는데 경제학은 특히 이제 기본서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주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원론 요 책의 구성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간단히 보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1편이 경제학의 기초돼 있죠. 앞에 그 목차 부분, 차례 부분을 같이 한번 쭉 보십시다. 1편에서 이제 경제학 기초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인데 2편이 소비자 이론. 여기서 이제 수요곡선 도출하는 것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도출. 그 다음에 3편이 생산자 이론이고 4편이 생산물 시장 이론입니다. 그럼 요 3편하고 4편을 통해서는 공급곡선 도출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도출.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하여튼 수요와 공급. 자, 요걸 이제 보시고 4편에서 생산물 시장까지 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5편은 생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행위의 물적 대상이 되는 게 그렇죠. 생산물, 재화와 용역이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이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노동, 자본, 그 다음에 토지 등 자연자원 세 가지 요소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11장, 12, 1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도 시장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 이자율과 자본 고용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 먼저 이제 3편, 4편, 5편 이렇게 보시고 2편, 3편, 4편 보시고 5편에서는 요소 시장이에요. 생산 요소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6편이 이제 미시경제학의 여러 이론이다, 여러 가지 문제다 해서 거기 정보경제, 그 다음에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 실패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미시경제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어차피 시험 준비하는 것이니까 대학에서 교양으로 또 아니면 경제학 전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맞춰서 우리 시험과 좀 밀접하지 않은 부분은 강의에서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거기 6편에서요 17장, 18장, 19장은 요거는 이제 우리 강의에서 스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9장 같은 걸 보면 이제 행태 경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하나의 개념인데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렇게 꼭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행태 경제학이고요. 18장 금융시장 이론은 요건 재무관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에 관련된 분석인데 우리 시험은 거기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17장 공공정책의 문제, 요거는 그 앞에 챕터에서 그 앞에 장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크게 보면은 미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게 되면은 개별 경제 주체, 생산자와 소비자, 그 다음에 개별 시장, 상품 시장과 요소 시장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마이크로 분석이라고 그러죠. 개별 시장과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태.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학이죠. 매크로 이코노믹스. 요거는 한 나라의 국민 소득, 실업, 그 다음에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죠. 국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여기 이제 7편. 그래서 거시경제 이론의 입문 시작해가지고요. 8편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9편. 근데 자본주의는 금융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기를 자본주의 경제는 실물 부분과 통화 부분, 금융 부분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9편이 이제 금융 경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자율 결정입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할 때 이자율이 별로 실감나지는 않죠. 근데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자율 같은, 요새 이자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끌, 비투, 이자율이 싸니까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대출받아 증권 투자도 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올랐죠, 최근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담, 그러니까 금융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편에서 금융경제 27장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8장이 이제 한 나라 전체를 분석인데 총수요, 총공급이죠. 미시경제학에서는 그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공급인데 여기서는 총수요, 총공급. 그럼 요거는 국산품 전체에 대한 수요 공급입니다. 총체적인 분석이 되겠죠.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10편이 거시경제 정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편이 거시경제학의 현안 문제죠. 인플레이션하고 실업.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거 두 개 해결하기 위한 거. 요새 뭐 우리 실업이 대단하잖아요. 또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또 큰 문제죠. 11편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국민경제 현안 문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 이런 것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요. 12편이 경제 성장입니다. 이제 그러면 12장을 우리가 흔히 동태 거시경제 분석 그러거든요. 동태라는 말은 다이나믹, 타임 패스, 시간 경로. 그러니까 한 나라 국민 경제가 예를 들면 우리 해방 이후에 45년도 이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GDP가 증가해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총소득이 쭉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이거 대단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아주 동태 거시 경제 성장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다뤄지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 성장 부분이. 그래서 경제 원론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성장 이론이 우리 교원 임용 시험에서는 과거 한 30년간 볼 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루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어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핵심만 보니까 우리 원론 수준에서는 경제 성장 문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이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볼 때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 전체 국민 총소득 관련된 문제가 거시경제학. 근데 지금 개방경제죠. 다른 나라하고 경제 교류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 내지 90%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 이걸 우리가 대외 의존도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제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근데 국제 경제학을 다루는 데는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는 무역. 이건 재화와 용역의 수출 수입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경제학은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되니까 본질은 미시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 사이의 거래. 그래서 무역 이론은 이제 미시 경제학의 응용. 그래서 여러분 맨큐 책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미시경제학 뒤에서 응용 부분 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분류할 때 이제 이렇게 국제경제학을 뒤로 빼서 무역론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무역이론이 34, 35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6장, 37장은 국제수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경제학은 이제 무역론하고 수지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무역이론은 재화 용역의 수출입을 다루는 것이고요. 국제수지론은 국제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 그게 수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국제 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 거래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원화가. 그러니까 이제 외환으로 거래해야 되죠. 근데 외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환율, 미국 달러화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을 수출입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본 거래가 일어날 때 달러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와 환율 사이의 관계 보는 게 국제 수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14편 다루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 이 문제가 복잡한데 과연 경제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고 있느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재밌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것만 해도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또 경제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책은 20년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다룰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14편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의 구성이 미시경제,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무역론과 수지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출제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3분의 1, 약 33%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이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거의 3분의 1 비중이라고 보면 되죠. 미시경제학 3분의 1, 거시경제 3분의 1, 국제경제학이 또 3분의 1 정도 비중. 그러니까 이 비중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제 원론에 의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당장 1월 달부터 경제 이론 정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경험 이렇게 보면은 경제 원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범대학 출신들은 다 공부가 됐고 또 이제 교직 이수해서 하시는 분들도 경제학 공부를 다 하셨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 원론에서 기본 개념을 보시고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경제 원론만 갖고 시험 보기에는 약간 미흡해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지금 출제 경향이고 우리 교원 임용 시험의 준비 같은 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 강의를 한 30분 정도 제가 요약해서 이제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이제 경제학은 이론 설명하는데 흔히 3가지 방법이라고 그러죠. 서술적 방법. 그러니까 이 모든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의 내용을 말과 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현상을 함수라는 걸로 표현하죠. 함수는 수리적인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 함수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사고자 하는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수요 함수를 도출해요. 그럼 가격이 1원 오를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할까?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전부 수리적인 함수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 할 때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만은 수리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근데 수리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분이죠, 미분. 그래서 모든 경제 분석은 한계 개념으로 분석한다고 그래요. 뒤에서 나올 텐데. 그 한계라는 개념은, 내가 돈 10,000원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을 때,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경제 생활이. 오늘 이 10만 원 전체를 뭘 살까? 이게 아니고, 10,000원 중에 10만 원인데, 야, 내가 사고 싶은 재화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10,000원으로 뭐부터 살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라는 개념이, 그 미분이 필요해요. 근데 미분은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그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 경제 행위가 분석이 되고, 또 미분 개념이, 미분값이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래프로 그리게 돼요. 그 경제 원론, 우리가 책을, 이 원론책만 보더라도 수리적인 함수식,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표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학 공부하려면은 서술적, 그 다음에 수리적 표현, 그림으로의 표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리적 분석하고 그림 그릴 때는 약간의 좀 이해가 필요하죠. 미분법도 우리가 조금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요 수리경제학, 경제학을 위한 수학, 우리 깊은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수리경제학 강의를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를 미리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해가 되고 미분해서 기울기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는데, 거기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은 그 선수 과목, 경제원론 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그 경제수학 강의를 미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분량이 많지 않고, 그렇죠. 몇 가지 개념만 우리가 보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미리 한번 선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듣고, 그거 개념이 정확히 없이 우리가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한번 선수 과정으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네. 마이크, 음량이 작아요? 크게 들어가요. 아, 크게 들어가서. 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은? 네.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가보세요. 어디까지 말했지? 바로 해? 가보세요. 내가 뭐 말했지? 예, 그래서요, 그 경제 수학, 그 강의를 미리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원론에서, 다시 한 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경제 원론, 우리가 요거 진행되는 수업만 갖고는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데 미흡해요. 그 미세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시험만 해도 경제 원론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경제 원론이 필수적입니다. 미리 들으셔야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1편입니다. 1편은 이제 경제학의 기초. 그래서 거기 편간지를 보시면, 1편의 편간지를 보시면 1장,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2장, 경제학 연구 방법론. 3장이 이제 경제학을 분석하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 개념이죠.
수요 공급 시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데 요 1편을 한번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이렇게 보시면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경제학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을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팁입니다. 이 경제 언론 강의를 들으실 때 이걸 아주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렇죠 수업을 들으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팁은 제가 부탁인데 반드시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을 그렇죠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트 한 권을 따로 마련하셔서 거기에다가 쭉 판서 내용을 빠지지 말고 기록하자. 근데 우리 책에다가 이제 어떤 분 보면은 책에다가 밑줄 긋고 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책에다가는 일체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재를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밑줄 긋고 거기다 써놓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실 때 불편해요. 그리고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게 되고 그래서 수강하는 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그림 그릴 때 XY축 자를 대고 뭐 다 그리고 하시는데 그러면 따라오기 어렵죠. 시간상.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수평, 수직 그린다. 그래서 그림은 핵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림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리적으로 경제학을 강의하다 보면은 전부 수리적인 함수 형태로 설명이 되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우선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습해야 되죠.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경제학 예습하기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예습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습은 목차 정도 뭘 다루는 거야 이번에는 그런 정도만 보시고 복습 중심으로 거기다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게 좋은데요. 제 부탁은 제 바람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월화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이거 복습 시간이 한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우리 생각해 보면. 4시간 훌륭하십니다. 예. 제 생각에는 말이죠. 앞에 뭐 쉬운 부분은 그냥 한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만 복잡한 내용 같을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론이 복잡하게 전개될 때는 복습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제 원론에서는 최소한 강의 4시간 들으시고 한 2시간 정도씩은 복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습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진도 100페이지 나갔다. 그럼 100페이지 전체를 책을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짬내서 읽으시되 핵심은 요기 있겠죠. 요걸 가지고서 그렇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강하시고 강의 노트 작성한 걸 가지고서 한번 다시 쭉 보고 그림 필요하면 그림 그려보시고 그런 다음에 책을 한번 쭉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복습 자료고 그다음에 복습 끝난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매 챕터 뒤에 연습 문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연습 문제에 대한 그렇죠. 그 해답집도 따로 나와 있죠. 근데 사실 해 보시면 연습 문제까지 다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 부족이에요. 이걸 다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 언론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연습 문제는 제가 풀으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릴게. 그렇지만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죠.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 같은 거 연습 문제 다 풀 수는 없지만 계산 문제 중심으로 해서요. 그 해설집 참조해서 뭐 탄력성을 구한다든지 뭐 균형 시장 가격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습 문제 풀이에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풀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정말 부탁입니다. 책에다가 밑줄 긋고 간단한 메모 해가지고
거기다 그 뭐라 그래요? 그 붙이는 거 있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거기다 기록하고 그건 너무나 소극적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요, 시간 지나면 다 페이드아웃 날아가 버려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은 요걸 중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어요. 근데 강의를 그냥 언론이니까 한번 쑥 들어야지. 우리 그게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맹렬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말씀 하나 추가드렸고요. 자, 1장 가십시다. 1장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책을 쭉 넘기는 형태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경제학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그렇죠, 뭐.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학, 정치 문제, 사회학, 사회 문제, 법학, 법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정치, 경제, 법이죠. 일반 사회 선생님들이 그걸 꿰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본 촉에서 책을 보니까 경제학이 뭐냐? economics, 경제학이죠. economics is economists to do. 경제학자가 하는 짓이 경제학이다. 그렇겠죠. 그럼 경제학자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뒤에서도 이게 나올 얘기인데요. 경제 문제는 크게 보면 이거는 뭐 경제 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것의 전제는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제생활을 해가면서 늘 희소성 법칙, 그렇죠. 우리들의 욕망에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절대적인 거 관계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떤 자원은 넘쳐도 우리가 그걸 소비하고 싶지 않는다면 희소성 없는 거죠. 어떤 거는. 근데 대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욕망보다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희소성입니다. 그러면 희소성 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효율성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있는 자원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용어가 소득이 되죠. 이 소득을 우리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눠야 돼요? 가능하면. 그렇죠. 균등하게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득 분배 공평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평이라는 말은 참 괴로운 얘기죠. 이게 공평, 공정 그러면 개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학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소득 분배 공평성 할 때는 균등 분배를 말합니다. 균등성.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 소득은 유한한데 우리 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가능하면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분배를 어떻게 균등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당군 할아버지도 이게 그렇죠. 국가 지도자로서 고민이었겠죠. 사회주의, 지금 러시아의 푸틴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 문제, 이거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루는 것이 경제학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거기 중간쯤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경제학의 목적은 두 가지다. 현실 경제 메커니즘이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구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목적은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 그게 바로 요거죠. 효율적으로 하자. 이게 합리적 선택이죠. 그래서
경제는 경제 문제는 자원 배분 효율성, 소득 분배, 균등 분배, 공평성 요 두 가지 이걸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5페이지 보면 경제학은 결국 뭐예요? 선택의 학문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학자가 주장할 수 없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두 가지 견해죠.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주의자. 그럼 뭐예요?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마음껏 능력 발휘해서 사유재산 제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평등은 야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지면 어떡하냐. n분의 1로 나누자. 이게 자유와 평등입니다. 두 개는 자칫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학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좋아, 이건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한 10년 하고, 그렇죠. DJ, 노무현 정권,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문재인 정권, 요번에 이제 좌파 우파예요. 진보 보수. 그럼 진보나 좌파 쪽에서는 균등 분배 이쪽을 지향하겠죠. 근데 보수 우파 쪽에서는 야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하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자가 재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 경제학에서는 주로 뭐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다루게 돼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면 경제학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 잘 하자 이거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분배 공평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자기 가치관을 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니까 여기엔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공부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주제란 말이에요. 분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평등한 분배를 원한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개인의 자유가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이제 5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이제 경제학에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자,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냐. 그게 자원 배분의 이제 합리성이 되는데, 자, 경제학에서 합리적 자원 배분. 이것은요, 편익과 비용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죠. benefit, cost. 흔히 우리 말하는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경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특히 이제 경제적인 행위다라고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 행위로부터 어떤 편익, 효용이라고 이해해 보면 좋겠죠. 효용을 얻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럼 합리성은 뭐냐? 요 차이죠. 요 차이가 순편익이라고 한다면, 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 보는 거죠. 비용 대비 효용.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한 10시간이다. 그럼 이 10시간을 경제학 공부할 거냐, 아니면 법학을 공부할 거냐,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볼 때 이제 효율적 자원 배분의 행위는 순편익 극대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잘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어떤 행위를 하는데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의 편익은 뭐겠어요? 그 소비에서 느끼는 효용이죠. 아, 나는 오징어 게임 영화 보고 어느 만큼 재밌었다. 또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데 지옥을 보니까 이게 이만큼 재밌더라. 소비자는 돈 들여서 소비하는데 효용이 편익이 될 거고, 기업은 어떻게 될까? 기업의 편익은 매출액이겠죠. 매출액이 이 기업에 일단 편익이 될 거란 말이야. 야, 이거 생산 판매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고 얼마에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매출액이란 말이야. 총 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경제 주체를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정부가 있겠죠. 이게 3주체입니다. 소비자를 우리가 가계, 하우스홀드라고 그러죠. 그럼 왜 소비자, 개인으로 안 가느냐? 이거는요, 우리 가족 개념으로 보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엄마, 아빠 있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가족 전체를 대상, 가족이 하나의 경제 행위의 단위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그럼 정부의 편익은 뭘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리민복이 되겠죠. 국민들의 후생. 이걸 우리가 소셜 웰페어라고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대한민국 전체 후생을 위해서 정부가 그죠, 행위를 하겠죠. 편익은 이래. 그런데 이 모든 경제 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가 행위를 할 때는 각자의 편익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입니다. 근데 이 비용을 잘 봐야 돼. 경제학에서 말할 때 비용은 우리가 흔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화폐적 비용이 있죠. 명시적인 비용.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했다. 화폐적 비용이에요. 명시적 비용. 그런데 경제학에서의 말하는 비용은 화폐적 비용뿐 아니라 뭔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opportunity cost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경제학적 비용은 경제적 비용이죠. 요건 이제 명시적인 구체적인 비용이 있고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의하죠. 포기한 대안. 대안이라는 게 이제 얼터너티브죠. 대안 중에 최고 가치를 말해요. 이걸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 기회비용 개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0시간 공부한다. 근데 그 중에 한 2시간은 경제학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으로 비용 얘기, 2시간은 경제학 공부에 들어간 비용이죠. 명시적인 비용인데 또 다른 비용이야. 만약에 경제학을 안 했다면, 경제학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했다면 그런 얘기죠. 경제학 공부 그걸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경제학 공부 안 했으면 법이나 정치학이나 또는 친구 만나서 놀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부모님이 오늘 급한 일인데 이거 좀 도와달라 그러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야, 그냥 자는 거지 뭐. 놀 수도 있었어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 중에 최고 가치.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경제학 2시간 했는데 경제학을 안 했다면 뭐 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죠. 법 공부할까? 정치학 했을까? 친구가 만나자고 그랬는데 만나러 갔을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법학 이거다 이거죠. 내가 정치학도 할 수 있고 사회문화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아마 경제학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 다음의 가치가 법학이죠. 그러면 보세요.
회계적 비용은 내가 2시간 들였는데 포기한 대안의 가치는 뭐예요? 법학 2시간 했겠죠. 경제학을 안 했더라면. 그럼 우리는 이 2시간 비용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 비용 개념 뭐예요? 경제학 하는데 2시간 들어갔고 경제학 안 하고 딴 거 했더라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최고 가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이제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알바를 하게 됐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알바를 포기하고 공부하기로 했다. 그때 내가, 그렇죠? 화폐적 비용이 뭐 1시간당 시급 10,000원이다. 요거죠. 10,000원 말고도 또 뭐야? 알바 아니었으면 공부했겠죠. 그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야.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 교재는 간단하게 표 1 가지고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이래.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수익이 3억 원이야. 그런데 비용이 거기 그렇게 쭉 들어가 있죠. 뭐 구성해가지고 비용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윤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 교재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현재 그 밑에 표 밑에 둘레 5째 줄 보게 되면 이게 박 씨인데 현재 5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 이거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용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총 수입이 요 뺀 게 지금 5천만 원. 그럼 요 5천만 원은 뭐죠? 이게 이윤이 되겠죠? 근데 경제학에서 요걸 우리가 회계적 이윤이라고 그래요. 회계학적 개념에서는 비용을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화폐적 비용만 계산했는데 기회비용이 있다. 뭐냐면 이 친구가 한 달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포기하고 나왔죠. 포기한 대안의 가치야. 내가 그 회사 그냥 다녔더라면 매달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요? 포기한 월급. 이걸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제학적인 이유는 5천만 원인데요. 회계학적 이유는 5천만 원인데 명시적 비용은 뺐으니까. 근데 경제학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손실이죠. 한 달에 500만 원이니까 1년에 6천만 원. 이걸 빼고 나면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볼 땐 보세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 비용을 경제학적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것을 비용 편익 분석, 순편익 극대화 이것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경제적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매몰 비용, 성 코스트인데요. 매몰됐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불쾌하죠? 매몰됐다. 그 말은 과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비용을 들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하고 영화 보러 갔단 말이야. 둘이 요새 한 10,000원 하나요? 둘이 합쳐서 뭐 20,000원, 팝콘 하나 사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근데 영화관에 하여튼 20,000원 내고 들어갔어.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중간에 한 5분, 10분 보다 보니까 아니야.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매몰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기꺼이 어떻게 돼? 포기하고 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걸 재미도 없는데 2시간 내내 보면서, 그치, 야, 네가 보자 그랬지. 너도 같이 보자 그랬잖아. 싸우고 나와서 헤어졌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이건 기꺼이 포기,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매몰 비용이 있겠죠. 사회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옛날에 시화, 여러분 이제 모르지만 옛날 이야기인데 시흥화성 지역에 거기 대단한 제방을 쌓고 이걸 간척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해가 더 커. 그럼 거기다 수백억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가치가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사후적 비용이죠. 사후에 보니까 잘못됐다 포기해야 되고, 기회비용은 사전적 개념이죠. 미리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합리적 자원 배분, 희소한 자원 사용하는 데는 이게 합리성이에요. 그리고 이걸 경제 원칙이라고도 해요. 순편이 극대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편익, 비용, 순편익이라고 할 때 이때 이걸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고 한계 개념이다. 한계, 마지널 개념이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총편익, 총비용 뺀 게 아니고 마지널, 한계 편익, 그 다음에 마지널, 한계 비용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고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극대화되는, 그 차이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한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가지고요.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야, 이 코로나 사태를 무릅쓰고라도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처음 전화할 때 뭐라고 전화해요? 야, 너 시간 있냐?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할래? 그러죠? 처음부터, 야,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나가지고 소주 10병 먹고 필름 끊겨질래?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한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소주 한 잔 합시다. 근데 한 잔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 한 병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전화받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뭐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경제학 복습해야 되는데, 박지훈이가 복습하라고 그랬는데, 에이, 그렇지만 만나자. 그랬으면 뭐예요? 기회비용 포기하는 거죠. 경제학 공부해야 되는 거 포기하고 만난다. 자,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한 병이 비워져 갈 무렵 용기 있는 자가 제안하죠. 야, 한 병 더 하자. 그때 어떻게 돼? 다시 또 생각하죠. 한 병이면 되는데 더 마시면 취할 것 같은데? 아니면 더 마셔도 가서 레포트 써야 되는데?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때 또 오케이 해. 그럼 뭐죠? 내가 할 일보다 한 병 마실 때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예요. 소비 행위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소주 10병을 마셨다고 할 때 10병의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경제 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편익비용 분석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한계 개념이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건데,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요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리적으로 미분이 필요하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적절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그죠 증가한 비용,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 다 그렇게 하죠. 암묵적으로.
그렇죠? 한 단위 하나 한 단위 할 때마다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그때그때 시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3절을 보시면 일장 3절은 거기 생산 가능성 곡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영어로 보시면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생산 가능성 곡선. 어때? 느낌이 와요?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생산물입니다. 이게 재화, 용역 그런 말을 쓰죠. 또 이걸 두 개 합쳐서 상품이라고도 하고 경제재란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재화는 뭐죠? 형체가 있는 유형의 물건이고요. 이건 형체가 없죠. 무형의 어떤 행위야. 그러니까 우리 이 강의를 보게 되면 재화는 책이죠. 우리 교수님 책.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 주고 샀고 이게 재화고, 강의는 서비스죠. 용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재화와 책 사가지고 강의 듣는다 그런 개념이야. 그럼 이제 서비스는 우리가 영화를 봤다든지 책을 사서 읽는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이고, 재화는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것이야. 그럼 요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죠. 시장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이 상품, commodity. economic goods, 경제재. 요건 뭐예요? 똑같은 말이죠. 경제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을 지불해야만 돼. 근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게 자유재라고 하죠. free good. 우리가 흔히 자유재를 공기와 물 그러잖아요. 그럼 하여튼 상품, 경제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인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생산 요소가 투입돼야 되겠죠? 레이버, 노동입니다. 캐피탈, 자본입니다. 내추럴 리소스, 토지 등 자연 자원입니다. 이게 세 가지 요소죠. 그 세 가지 요소를 투입해야 뭔가 상품, 경제재가 생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 가능성 곡선은 뭐나 하면은 두 가지 재화예요. X와 Y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다 투입해. 그걸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이 완전 고용. 자본, 예를 들어서 공장이다. 얘들도 풀 가정이고, 뭐 자연자원도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요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가지고 생산 요소를 다 투입하고, 투입된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때, 그쵸, 가능한 생산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개고 80개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쵸, 모든 요소를 다 투입하고 또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왔는데 맨날 고장나더라. 그거 아니죠. 근로자들이 맨날 파업만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완전 고용됐고 했을 때 생산 가능성 곡선, 그러면 이게 프로덕션 파스피리티 커브다. 그럼 이게 100개는 뭘까? 모든 요소를 왕창 다 X에만 투입했을 때 100개, Y만 할 때 80개. 그렇죠? 맥시멈 퀀티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가능성 곡선입니다. 이제 개념만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 교수님 책에 요게 원점에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도출해 보게 되면
PPC 곡선은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지게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잘 보세요. 희소한 생산 요소를 완전히 어떻게 돼? 잘 사용하고 있죠. 완전 고용 상태에서. 그때 최대 생산량.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 요거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희소한 자원이죠. 우리가 소비 가능한 희소 자원. 그러면 소비자는 뭐가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보겠죠. 소비자는 어떻게 잘 선택해야 될까? 그렇죠. 요거를 몇 개씩 생산하는 게 가장 우리들의 효용이 제일 높아질까? 이런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소를 완전히 투입해야 되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돼. 그다음에 얘들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때 소비자들은 어느 지점에서 생산 소비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효용을 높이 할까? 이게 사회 전체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념 하나만 보시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생산 가능성 곡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희소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 그런데요. 여기 직선이고 얘가 오목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 한계 변환율,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안 써도 좋아요. 이건 이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요거 이해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산하다가 이렇게 했다고요. 즉 XJ를 2개를 늘리고 YJ를 2개를 늘렸다. 그럼 보십시다. 분모 델타 X, 분자 델타 Y인데 2고 마이너스 2다. 지금 이렇게 보죠. 이렇게 바꿨어요. 생산점을. 근데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삼각형이 변동분을 표시해 보죠. 근데 삼각형을 이렇게 위로 그리면 증가, 이렇게 뒤집어 그려놓으면 감소. 이렇게 우리끼리 쓰기로 합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상황은 보게 되면 최대 생산 능력을 발휘해서 할 때 이게 가능성 곡선인데 X를 2개 늘릴 때 Y를 2개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MRT라는 건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절대치를 씌워보잔 말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의 의미가 뭘까요? 보세요. 우리나라 생산 가능성 곡선 주어져 있어. 근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봤다. 즉 2개 늘리니까 2개를 줄여야 되겠어. 그럼 이게 바로 뭘까? 아까 나왔다. 사회적 기회비용이 되겠죠. YJ 수량으로 표시한 XJ 생산의 사회적인 기회비용이다 이거야. 그 2개 늘릴 때 2개를 줄여야만 하더라. 1이다. 그러면은 요 말의 의미는 XJ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이야. 뭘로 표시된? YJ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XJ 하나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YJ 한 개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가능성 곡선, 그곳의 기울기, MRT,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아까 그냥 지나가자고 그랬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해보십시다. 이게 우리말로는 한계 변환율이라고 읽어요. 변환. 한계 변환율. 자, 한번 말해볼까요? 의미가 뭐라고요?
YJ 수량으로 표시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 1. X 하나 추가 생산하려면 Y를 하나 줄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주어져 있을 때 X 늘리면 Y를 줄여야 될 때 기회비용이다. 근데 얘는 어때? 직선이니까 어디서 기울기를 구해봐도 다 1이 되겠죠. 예. 근데 요건 달라. 한번 보실까요? 요 점에서 X 하나 늘릴 때 이 점에서 X를 하나 늘릴 때 가만 보면 X 하나를 추가 생산할 때 줄여야 되는 YJ 수량이 이땐 요거고 이땐 이거죠. 그러니까 오목한 형태라면은 X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갈 때 줄여야 하는 YJ 수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PPC, 이게 우리 생산 제약이라고 한다면 모양이 오목하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여기요. 우리 사회에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할 때 한 재화의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가게 되면 그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게 된다 이거야. 이게 실체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뒤에서 이론적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제약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만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계속 한 가지만 생산량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포기해야 되는 YJ 수량이 점점 많아진다.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건 모든 데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또 공부하는 얘기인데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10시간인데 경제학 공부 시간만 계속 늘려. 그게 되는 법학이나 정치학 공부에 그 포기해야 되는 그 효율성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적절히 잘해야 되겠죠. 어느 한 과목만 10시간 먹다 오늘은 경제학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나는 이제 경제학이 좋아.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정치학이 좋아. 그럼 정치학 공부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학의 데미지가 점점 더 커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선택, 개념만 이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PPC의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을 생산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설명이 쭉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옆에 주, 요걸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데요. 밑에부터 그 책에 보면 밑에 90주가 붙어 있죠. 요거를 각주라고 그래. 각주. 다리 밑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각주가 되고 오른쪽 걸 방주라고 그래. 옆에 지방할 때 방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 방주를 보게 되면 이게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한 가지 선택 X만 계속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다른 대안의 가치가 점점 커지게 된다. 그렇죠?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게 된다. 자, 요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거시경제적 개념으로 넘어왔는데 국민경제입니다. 그럼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 나올 때 이제 세 주체 그랬잖아요. 아까 나왔어요. 가계, 기업, 정부, 그 개인, 기업, 정부 이 세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거시경제를 구성하게 된다. 거기 보면 이제 상품시장, 요소시장 아까 살짝 얘기했었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을 생산하게 되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경제체제건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란 말이야.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까? 또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서로 잘 나눌까? 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원시 공산사회다. 당군 할아버지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정하는 거죠. 당군 할아버지가 정해. 중세 시대라면 로마 교황이 정하고 권력자가 정한다. 조선 시대 어명이요. 권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 전에 자본주의가 존재한다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해결하죠. 사회주의는 당국의 계획이죠.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것이.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 모든 문제를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문제가 몽땅 다 시장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경제학이 자본주의 경제학을 분석하는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소개하고 있죠. 세 가지 주요 시장이다 그랬어요. 자, 요거 해볼게요. 그러면 재화 시장이 있겠죠. 아까 얘기한 재화와 용역 시장, 상품, 그리고 요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산물 시장 이렇게 표현 많이 할 것 같아요. 생산물 시장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자, 노동, 레이버, 캐피탈, 내추럴 리소스, 자연자원 세 가지 요소란 말이야. 이 요소를 세 가지 요소가 투입돼야 생산물 생산되니까. 그러면 생산 요소 이것도 얼마나 고용되고 각 요소의 가격, 임금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다 시장에서 해결된다 이거지. 그렇죠?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 부동산이라 부동산 임대시장. 그러니까 생산 요소도 그래서 우리 교수님 책에서는 세 시장이다 해가지고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한두 개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쭉 공부하면서 나올 시장이 요건 이제 미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시장, 개별 소비자 분석, 미신데 거시경제학, 국민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은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말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금융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금융시장이 뭐지? 금융,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금융시장에서 뭐가 결정이 될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자금을 빌리는 게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질문. 근데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봤을 때 시장금리, 시장이자율, 실세금리 뭐 이렇게 말할 때 시장금리, 그때 이자율은 뭐지? 어떤 이자율이 시장금리인가요? 은행 대출 이자율이다. 아닌데? 아이씨, 예금금리겠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아니면 사채시장 금리다. 아니고요.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장 이자율은 채권.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증권이죠. 근데 그 증권 그러면 어때? 주식하고 채권이 있죠. 그 중에서도 채권. 채권은 빌리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럼 누가 샀다. 그럼 채권을 산 사람은 어때? 돈을 빌려주는 거고 채권을 발행을 한 사람은 빌린 게 됐단 말이야. 요즘의 금융시장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채권 사고 팔고 빌리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국고, 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빚내기 위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은행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은행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업 채권이죠. 그러니까 주로 돈 빌리는 게, 그렇죠, 기업, 은행, 정부란 말이야. 그래서 금융시장은 바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돈 빌리는 거죠. 채권을 샀다. 돈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채권 시장에서 그게 뭐 정부가 발행했건 은행이 발행했건 기업이 발행했건 채권을 사는 거는 빌려주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는 경제 주체는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보세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다. 얘는 어떻게 잘못하면 회사 부도 나면 꽝이죠. 이걸 우리가 정크본드라 그러죠. 아씨 내가 어느 회사 채권을 샀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부도가 났어요. 정크, 쓰레기 본드가 되는,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지. 그래도 설마 정부가 발행한 거 정부가 부도 나겠습니까? 네, 제일 안정적 채권, 그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3년 있다가 갖기로 하고 발행을 한 정부 채권, 그 채권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됐죠? 예. 그러면 결국은 채권 시장이야, 이거. 채권 시장이 금융인데 나중에 할 거니까 조금만 해볼게요. 근데 채권은 뭘로 사고 팔죠? 채권 살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팔면은 돈으로 받죠. 그래서 채권 시장하고 통화 시장, 이걸 우리가 금융 시장이라고 해요. 거시경제에서 이것도 맹렬히 공부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장은 자,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금융 시장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국제 거래해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이제 됐어. 결혼했어. 해외 여행 가야 되죠. 해외 여행 가는데 원화 들고 가시나요? 공항에서 환전해야죠. 달러 받고 가야 돼. 달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화 들고 달러 살려면 환율, 그게 뭐겠어요? 달러의 가격이 되죠. 외환 시장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외 거래할 때는 외환 시장이에요. 외환의 가격,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환율이 된단 말이에요. 채권시장, 통화시장,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자율, 외환시장의 환율을 소문자 E로 씁니다, 보통. exchange rate, 환율이고, 요소시장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wage, 임금이고, 여기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이에요. 이자율, 여기서 rent, 부동산 임대료, rent, 지대.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했을 때 모든 금융거래, 외환거래, 요소, 생산물이 다 시장을 통해서 하는데, 자, 미리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개 시장에서 각각 가격이 결정되고 있죠. 그럼 마켓, 시장은 뭐죠? 시장의 개념은 이게 생산물 시장이건 요소 시장이건 본드, 금융 시장이건 foreign exchange, 외환 시장이건 시장은 뭐예요? 만남의 장소야. 만나서 뭐해? 사고 팔고.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상품 시장, 각각 요소 시장,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시장은 만남의 장소. 누가 만나? 디맨드, 사고 싶다. 서플라이, 팔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데 상품 시장이라면은 상품 사고 팔고 거래량과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노동 시장이라면 노동을 사고 팔고 임금이 결정이 되겠죠. 이자율 결정되고, 이것도 이자율이고, 요거는 환율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럼 보세요. 모든 자원 배분 문제가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야. 정부가 뭐 오늘부터 이 가격을 이걸로 해. 필요가 없어요. 계획경제처럼 말이죠. 당국에 의해서 거래량과 가격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수요자. 이 각각을 사고 싶은 사람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량이 같게 균형이 되겠죠. 그리고 같을 때 각각의 가격이 결정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가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제 앞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요거였죠. 경제 문제가 자원 배분 효율성, 분배 공평성,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거기 보면은 이게 사멜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얘기인데, 사멜슨 교수님은 요걸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세 가지 문제다. 경제의 문제가 뭐냐?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두 번째가 어떻게 생산할까? 세 번째는 이제 책마다 어느 책에 다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생산한 걸까? 이게 세 가지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자원은 희소한데 한번 생각해 봐봐. 우리 집에서 전을 부쳐 먹고 싶은데, 그렇죠? 호박전도 부치고 싶고 뭐 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녹두전도 부치고 싶고. 그런데 그 모두를 먹고 싶은 만큼 다 할 수가 없어. 자원이 제약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족끼리 물어보겠죠. 야, 전 부치려는데 뭘 부칠까?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구성원, 녹두전하고 동태전을 부칩시다. 그렇죠. 아이템 선정이죠.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어.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녹두전하고 동태전이면 그러면 몇 개씩 부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품목과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녹두전하고 동태전을 몇 개씩, 50개, 50개씩 결정을 했다면 질문,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그쵸? 잘 선택을 했어. 녹두전과 동태전. 수량도 아주 적절하게 잘 결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잘 해야죠. 잘 생산한다는 것은 뭐죠? 일단 맛은 뭐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재료를 가장 적게, 그렇죠?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수량을, 퀀티티,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녹두전과 뭐 동태전이다. 개별이란 말이에요. 잘 선택하고 잘 요거를 생산해야 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사멜슨 교수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누굴 위해 생산했느냐? 이게 소득 분배 문제예요.
그렇죠. 뭐 녹두전 이거를 각각 50개씩 정말로 아주 잘 솜씨 좋게 했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적절하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만 드시더라. 공평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게 또 엄마가 또 말이죠. 애들이 중요하니까 애들만 먹여.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생산한 다음에 어떻게 잘 나눌 거냐 하는 것이 경제 문제다. 세 가지 문제라는 게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것을 시장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20페이지에 1장 5절이 시장 가격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 간단한 표를 주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비교우위예요. 비교우위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너는 이거 생산해, 나는 이거 할게. 비교우위라는 개념이야. 그럼 비교우위는 뭐냐면요. 거기 크루스하고 프라이데이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딸기,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는데 솜씨가 더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딸기 잡는데 딸기를 키우고 농사 짓고 물고기는 물고기 잡는데 솜씨 좋은 사람이 담당하는 게 낫겠죠. 비교우위예요. 헤엄 잘 치고 잠수 잘하는 놈이 물고기 잡고 참고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딸기를 해. 그러면 사회적인 생산량이 더 많아지겠고 그걸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또 혼자 자급자족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원배분, 효율성, 분배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요, 그 뒤에 시장 경제,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가격기구라는 말이었어요. 아까 시장 얘기했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루어질 때 뭐예요? 가격기구라고도 해요. 시장기구, 가격기구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시장기구, 가격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시장이 아까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시장, 가격이 특히 이제 가격을 중심에서 보면 가격을 보고 우리 모두는 고스톱 한다 이거야. 거리를 걸어가다가 빨간불, 파란불 보기도 빨간불이야? 서야지. 파란불이야? 가야지. 노란불 기다려야지. 가격 보고 결정한다 이거야. 뭐 당국이 넌 소비하지 마. 너 소비해. 이렇게 안 하고 가격을 보고 우리 스스로. 시그널 기능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가격 보고 저 가격이면 난 소비 안 할 거야. 저 가격 괜찮은데 나 살 거야. 가격을 보고 생산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희소한 자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이거죠. 아주 쉽게 해가지고 책이야. 경제언론 책이 100권밖에 없는데 소비하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150명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50명을 어떻게 뺄 거야? 그렇지. 50명을 빼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옛날 권력 같으면 어명이요. 너는 안 돼 임마. 사회주의 경제는 당국이 계획으로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디서 보니까 겨울용 잠바, 그렇죠? 그거를 올해는 황해남도 지역에는 나눠 배급하지 않기로 했대.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겨울용 잠바 나눠줄 수 있는 게 전국에 다 필요하면 줄 수가 없으니까 지역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올해 겨울용 잠바는 경상도는 안 줘요. 뒤집어지겠죠. 그 대신 여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해줄 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획하게 되는데 자본주의는 시장 기구에 의해서 150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책값이 3만 원이야.
그러면 기본적인 자원 배분 문제 한번 보세요. 책값이 3만 원이니까 책은 100권인데 150명이 하겠대.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걸 우리가 억션이어라 그래요. 중매인이라면 가격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 이거? 가격을 올리면 되죠. 4만 원으로 올려. 그러면 50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씨, 3만 원이면 내가 경제학 공부해갖고 일반사회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4만 원이라고? 안 해.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하고자 하는 숫자가 50명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낮추면 되겠죠? 지나가는 학생 보고, 야, 경제원론 책 2만 원이야. 그래요? 싸다, 야. 공부하자. 희소한 자원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100개밖에 없는데 150명이 원하고 50명이 원하고, 이거를 봉건체제라면 권력이 하고, 사회주의라면 계획, 당의 계획에 의해서 해결되지만, 여기는 시장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어떤 중매인이 있다. 가격 조정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중매인이 뭐겠어요? 시장이죠. 시장에서 스스로 가격이 조절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는 뭐냐? 시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보게 되면 25페이지에 소득 분배라는 게 있죠. 여기도 읽어보시는데 소득 분배도 요소 시장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잖아요.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되면 근로소득, 이자율과 자본 고용량 결정되면 자본소득, 이런 식으로 분배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보실게요. 2장이 이제 경제학 연구의 방법, 그래서 경제학 연구 방법론 그런 것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뭐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입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분석하는 주류 이론이에요. 메인스트림이에요.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럼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뭐다? 모든 경제 문제를 이렇게 다 시장 논리로 분석하는 것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에서는, 야,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경제 문제를 시장에서만 맡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 캠페인 같은 거 보면 뭐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해서 어떻게 좀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모든 문제 다 시장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야. 그렇게 해결되고 있어, 실제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자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저소득층이 나오게 되고,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 다 시장에서 해결돼. 이걸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소개,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요, 경제 이론이라는 것이 뭐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쭉 한번 읽어보고 가는데, 다만 이제 2장 5절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43페이지 봐주실래요? 43페이지를 보시면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여기서 경제학은 뭐라고요? 신고전학파 경제학. 모든 경제 문제 전부 시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주류 경제학의 사고. 제목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선택이 경제활동의 핵심이다. 그 말은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항상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얘기를 해보면 좀 스트레스인가? 오늘 다 그만두고 공부 쉬었어. 공짜요? 아니죠. 기회비용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가슴 태우겠죠. 저놈이 교원이면 공부하겠다고 하더니 저러고 있네. 학원은 안 가나? 책은 안 보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이게 자본주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아주 빅피처야. 시장에 가서 아까 봤듯이 말이죠. 거래하게 되면 모두 누구에게나 이득이다. 네 번째, 이게 이제 무섭죠. 수요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 힘들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시장에 사고 싶다, 팔고 싶다,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통제할 수도 없고 제약을 가할 수도 없다. 이거죠. 인간의 마음이니까. 이게 욕망입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 사고 싶다, 뭐 하려고? 나의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팔고 싶다, 뭐 하려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만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어떻게 돼? 난장판이 되지 않는 거는 이윤 극대화하고 싶은 공급자는 어떻게 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어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좋은 영화, 오징어 게임을 찍어야 소비자들이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안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사익 극대화, 셀프 인터레스트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게 결국은 퍼블릭, 그렇죠? 공익하고 조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여기에 인위적으로 뭐 개입해서 너 오늘부터 소비하지 마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자 요거죠.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한계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소주 10병 먹을래? 그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하나 경제행위를 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여섯 번째, 신고전학파에서 경제학은요, 소비자, 생산자, 정치가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지. 셀프 인터레스트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제 정책도 그렇죠. 국민들의 셀프 인터레스트, 반한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움직인단 말이야. 교통 질서 지키시오. 지키는 게 내게 유리해야 그 질서를 지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곱 번째, 시장은 효율적이야. 그렇죠. 원하는 만큼 지가 뭐 사고 팔고 하면 효율적이긴 한데 완벽하지 않다. 이게 시장 실패야. 자원 배분 효율성, 소득 분배, 이게 전부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켓 페일러.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본주의 경제, 신고전학파 생각은 모든 문제가 다 시장에서 해결되는데 완벽하지가 않아. 그럼 비로소 이제 어떻게 돼요? 정부, 개입에, 그렇죠. 객관적 정당성이 부여되겠죠. 다 시장에서 맡기되 저게 완전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이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미시경제학 뒤에서 보게 되고요. 그런데 정부도 전지전능하지가 않아. 정부도 실패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를 다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겠고요. 자, 아홉 번째, 47페이지가, 이게 어려워. 자원 배분 효율성, 소득 분배 공평성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냐? 동시에 할 수 있겠냐? 어때요? 쉽지 않죠. 자, 효율성만 놓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능력과 노력 네 마음대로 발휘하고 사유재산제 네 마음껏 다 인정해 줄게. 그거 하고 균등한 분배하고 공평,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균등이라고 이해하세요.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죠. 효율성과 공평성, 균등 분배는 동시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 능력이 다 달라. 노력도 다 다르고. 근데 어떻게 균등한 분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효율성, 여기를 강조하면은 이게 뭐예요? 시장 경제론자, 보수, 우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을 강조하시게 되면, 야, 시장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해결하냐. 사람의 얼굴을 한 시장. 이 말하면 이제 좌파 진보는 이쪽에다 방점을 두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10번요.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이건 거시경제학, 국민경제 차원의 고민이다. 그렇죠? 물가도 안정되고 실업도 낮고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충관계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예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 필요하고 고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장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고, 그 2장 뒷부분에 49페이지에 그림을 읽는 방법, 여기는요, 크게 뭐 수학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2장까지 말씀드린 걸로 하십시다. 그럼 1장, 2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경제 원칙 이런 거 등등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3장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제 이론을 슬슬 시작을 해보는 거죠.